며느라, 한 식구끼리 내 상여금은 당연히 도련님 앞날을 위해 써야지. 뻔뻔하기 그지없는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새 차가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30살의 덩치 큰 갓난아기, 도련님을 보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결혼 3년 차,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의 물주이자 생활비를 뱉어내는 자동 인출기였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쪼잔하게 왜 그래? 다 우리 가족 체면을 위해서잖아. 그토록 체면을 원하신다면 내가 지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해드리리라. 결혼이라는 이름의 이 거래에서 최대 채권자는 바로 나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수익의 10%는 소아암 환우와 노인 복지협회에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흥미진진한 사연 시작합니다. 주방 후드의 굉음이 4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오른손에는 뒤집개를 쥐고 왼손으로는 허리를 받치고 있었다. 척추뼈가 한마디 한마디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비유가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 드라이버를 들고 내 척추를 내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뜯어내는 것 같았다. 프라이팬에는 마지막 동그랑땡 반죽이 남아있었다.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동태전까지. 종류별로 따로 부쳐야 했다. 맛이 섞인다는 게 이유였다. 시어머니의 지론이었다. 5년 전, 내가 처음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는 내 등 뒤에 서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동태전은 먼저 부치고 육전은 마지막에 부쳐야 조상님이 노여워하지 않는다고. 조상님. 나는 제사상 위쪽 병풍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인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4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었다. 팬 위에 기름이 또다시 튀어올랐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 부분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며 투명한 물집이 잡히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벌써 오늘만 7번째 물집이었다. 앞치마는 온통 기름 얼룩투성이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쩐내가 진동했다. 그 냄새가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파고들고 모공 속까지 스며들어 나라는 인간 자체가 악취 덩어리가 된 기분이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과장된 웃음소리, 깡통 웃음소리였다. 이어서 진짜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였다. 날카롭고 커다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어머, 저 사람 진짜 너무 웃긴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입안에 무언가를 잔뜩 물고 있어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엄마, 사과 한 조각만 더 줘. 사과 깎는 소리. 시어머니가 다 큰 아들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소리였다. 사각. 껍질이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 나는 주방에서 4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는데 그녀는 38 먹은 성인 남자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전 부치는 일은 남들이 보기엔 간단해 보일지 모른다. 다진 고기를 동그랗게 빚어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노릇하게 구워내면 끝 아닌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고기 반죽은 하루 전에 미리 재워둬야 하고 양념 비율은 그램 단위로 정확해야 하며 전의 크기는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크기가 들쑥날쑥하면 조상님이 자손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이유였다. 두께는 2cm를 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두꺼우면 속이 안 익으니까 1cm보다 얇아서도 안 된다. 너무 야르면 성의가 없으니까. 게다가 200개를 붙여야 했다. 200개. 나는 가스레인지 옆 쟁반에 차곡차곡 쌓인 전들을 내려다보았다. 키친타월을 깐 쟁반 위에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이 마치 재물 같았다. 사실 재물이 맞았다. 내일 새벽 5시 나는 이것들을 제사상에 올려야 했다. 잘 삶은 수육, 쪄낸 떡, 튀긴 새우와 함께 내가 본 적도 없는 죽은 사람들에게 바쳐야 했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나는 참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 차가운 인조 대리석 상판에 이마를 댔다. 차가웠다.
오늘 내가 느낀 첫 번째 안락함이었다. 대리석이 이마의 열기를 빨아들이자 끊어질 듯한 등 뒤의 통증이 잠시나마 잊혔다. 형수님. 거실에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형수님, 콜라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마셨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일 쓸 콩나물, 시금치, 무, 황태포 같은 제사 식재료로 꽉 차 있었다. 콜라가 들어갈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 하지만 도련님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 그는 오늘 오후 2시에야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건너왔고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일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일은 내게 물을 떠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아, 그럼 오렌지 주스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실망과 불만이 섞인 한숨이었다. 이어서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 자세를 바꿔 게임을 계속하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다. 프라이팬의 기름 온도가 떨어져 전이 익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불을 키우자 전 가장자리에서 기포가 올라오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TV 소리를 덮었다. 그때 내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나는 손을 대충 닦고 화면 잠금을 풀었다. 회사에서 온 전체 메일 알림이었다. 귀하의 계좌로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8,124만 7,320원입니다. 8천만 원. 나는 5초 동안 그 숫자를 멍하니 응시하다가 핸드폰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이 회사에서 12년을 일한 대가였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차장까지 오르는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다. 주말에도 업무 메일을 처리했고 출장 갈 때는 공항 대합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썼으며 39도 고열에도 차장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회의에 참석했다. 그 12년의 세월이 이 8천만 원으로 돌아왔다.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 부엌에 서서 역겨운 쩐내를 맡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예능 프로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척추가 한마디씩 부서지는 것 같아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저녁 6시 반, 드디어 마지막 전을 부쳐냈다. 후드를 끄자 주방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이명이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벌떼가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았다. 앞치마를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손등의 기름 화상은 이제 통증이 가시고 붉은 점들로 변해 있었다. 마치 피부병 같았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손을 씻어내고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다. 저녁 식사. 200개의 전을 부친 뒤에 나는 또다시 저녁을 차려야 했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 드실 것이라 산 사람은 손대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나는 밥을 새로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야 했다. 거실에서 오후 내내 TV만 보던 세 사람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먹이기 위해서 전기밥솥을 열고 쌀 3컵을 씻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겨울철 수돗물은 빙하가 녹아 흐르는 것처럼 매서웠다. 손가락 감각이 금세 사라졌지만 나는 계속 쌀을 씻었다. 1번, 2번, 3번 쌀뜨물이 맑아질 때까지. 수연아.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로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저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봄으로써 내가 여전히 부엌에 있는지, 자신이 기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수연아, 저녁 다 돼가니? 민혁이가 배고프대. 민혁. 나의 남편. 38살 중소기업 대리로 월급은 300만 원 초반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도운 적이 없다. 아니, 물 한 잔조차 제 손으로 따라 마신 적이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부엌은 여자의 영역이고 남자가 그곳에 발을 들이는 건 조상님에 대한 불경이었다. 물론 그것도 시어머니가 주입한 사상이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쌀을 안 치고 취사 버튼을 눌렀다. 대파와 두부를 썰어 된장찌개 준비를 시작했다. 도마 위로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내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때 거실 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연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다. 칼질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작년 생일에 내가 사들인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분홍색, 28만 원짜리. 당시엔 색이 너무 젊어서 나한텐 안 어울린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입고 있었다. 짙은 갈색으로 염색해 올린 머리에 얼굴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는 그 미소. 어머니, 고생했다. 전이 아주 잘 붙여졌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나를 지나쳐 냉장고 문을 열고 차곡차곡 쌓인 전들을 훑어보았다. 시어머니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달달하고 구식인 그 향수 냄새가 부엌의 기름 냄새와 섞여 속이 메스꺼웠다. 색깔도 고르고 크기도 일정하고. 이제야 손에 좀 익었나 보구나. 이제야 손에 익었다니. 결혼 5년 동안 명절 2번, 시아버지 제사까지 합쳐 매년 수백 개의 전을 부쳤다. 벌써 15번째였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내가 지제야 배운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닫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떡진 머리카락부터 얼룩투성이 실내복, 손등의 붉은 화상 자국까지. 그녀의 눈에 지금 내가 어떻게 비칠지 뻔했다. 한여, 식모, 아니면 3억 원짜리 전세금을 내고 고용한 입주 도우미쯤으로 보이겠지. 물론 그 3억 원은 내가 낸 돈이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혁이한테 들으니까 너희 회사 이번에 성과급 나왔다며? 내 손가락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네. 얼마나 나왔니? 너무나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기본적인 인사치레조차 생략된 탐욕. 시어머니의 눈동자에서 번들거리는 욕망을 마주하자 위산이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다.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미소가 더욱 깊어지더니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찢어졌다. 어머, 우리 수연이 정말 능력 좋네. 8천만 원이라니, 민혁이 1년 연봉보다 많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건 칭찬이 아니었다. 밑밥이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의 칭찬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른다는 사실이었다.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하면 주말마다 와서 밥을 하라는 뜻이고, 피부가 좋다고 칭찬하면 내 카드로 화장품을 사달라는 뜻이었으며, 능력이 좋다고 칭찬하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얼른 차려라. 민혁이 배고프다. 시어머니는 획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다. 나는 멀어지는 슬리퍼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다. 8천만 원. 나는 쥐고 있던 식칼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는 시계바늘이 이미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된장찌개,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 오징어 볶음, 장조림. 5가지 반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그리고 시어머니가 점심때 사오라고 시켰던 치킨 1마리까지. 수저와 물컵, 냅킨을 사람 수대로 놓았다. 거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볼륨은 줄어든 상태였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고 남편이 그 오른쪽에, 도련님이 왼쪽에 앉았다. 나는 남편 맞은편, 부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밥이나 국 더 퍼오기 편하게 라는 이유로 정해진 자리였다. 들자.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가장 먼저 수저를 들었다. 장조림을 집어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쩝 입을 다물지 않고 혀를 굴리며 내는 그 둔탁한 저작음. 5년이 지났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소리였다.
마치 진흙탕을 발로 밟는 소리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먹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불렀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민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이번에 상여금 8천만 원 받았다면서? 오늘만 벌써 두 번째다. 위장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네, 어머니. 회사가 참 대우가 좋구나. 시어머니는 치킨 조각을 양념에 찍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하기야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당연하지. 맨날 야근하고 나을 시간도 없이 일만 했으니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 문제는 시어머니가 가장 즐겨 쓰는 공격 무기 중 하나였다. 결혼 5년 차, 아직 아이가 없었다. 병원 검사 결과 둘 다 아무 문제 없었지만 나는 낳고 싶지 않았다. 불임이 아니라 비출산 의지였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랬다간 시어머니가 대끈을련 불효막심한 거지라며 내가 항복할 때까지 들들 볶아댈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늘 노력 중이에요. 생기겠죠.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다. 그 핑계도 이제 5년째였다. 민혁이 아범이 일찍 가서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민혁이는 장가 갔고 가덕이도 자리를 잡아야지. 가덕은 도련님의 이름이었다. 박가덕. 32살 7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지만 매번 낙방하고 지금은 고시원에 살며 내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힐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다. 목덜미에 붉은 발진이 보였다. 고시원 이불이 지저분한 모양이었다. 가덕이 요즘 선 들어온 거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밝아졌다. 아주 괜찮은 아가씨야. 서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닌대. 처가가 사업을 해서 강남에 아파트도 2채나 있다더라. 나는 묵묵히 국만 떠먹었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선이라는 게 남자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가덕이 지금 타는 차가.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가덕 씨가 타는 차는 15년 된 현대 소나타였다. 민혁 씨가 타다가 물려준 차였다. 사이드미러엔 금이 갔고 히터만 나오고 에어컨은 고장났으며 비 오는 날엔 문틈으로 물이 샜다. 확실히 체면이 서지 않는 차였다.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수연아,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정색하며 나를 보았다. 내 그 8천만 원 상여금, 그거 가덕이 차 뽑는데 좀 써라.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숟가락에 담긴 국물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차요? 내가 물었다. 외제차지. 뭐 제네시스도 좋고 벤츠도 좋고. 요즘 선 보는데 남자가 좋은 차 하나 없으면 여자 쪽에서 무시해. 내가 맏며느리인데 도련님 차 한 대 해주는 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한 거. 그 네 글자가 망치처럼 내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8천만 원 이내 12년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돈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며 번 돈이었다. 주말도 반납하고 휴가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나를 위한 모든 시간을 희생해서 만든 8천만 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7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고시원에 처박혀 내 용돈이나 축내는 남자에게 외제차를 사주는데 쓰라고 했다. 어머니, 입을 땐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건 제 상여금입니다. 내 돈인 거 누가 모르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짜증이 섞인 웃음이었다. 내가 뭐 안 갚는댔어? 가덕이 선 잘 돼서 그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면 그깟 돈 못 갚을까 봐 그래? 빌려주는 셈 치라고. 빌려주는 셈. 나는 민혁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이 대화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얼굴을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렸다. 아무 말이라도 좋았다. 엄마,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라든가 수연이 돈은 수연이 거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에요. 라고. 단 한마디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기를.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계속 밥만 씹어댔다. 쩝,
진흙 밟는 소리를 내면서 민혁 씨, 내가 불렀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 담긴 감정을 읽었다. 미안함이나 난처함이 아니었다. 기대였다. 내가 얼른 알겠다고 해.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해지니까 라는 비겁한 기대. 여보, 그가 입을 열었다. 동생 이번 선 자리 진짜 괜찮대.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냥 좀 도와주라. 도와주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금속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숨막히는 식탁 위에서는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제 상여금은 제가 12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이 돈 아무한테도 못 준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방향에서 날아오는 시선이 느껴졌다. 세 개의 칼날이 내 몸에 꽂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분노로, 민혁 씨의 눈빛은 당황으로, 도련님의 눈빛은 회피로 물들어 있었다. 김수연.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성까지 붙여 부르는 건 최고 수준의 경고였다. 너 똑바로 들어라.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우리 집안 돈이야. 돈 좀 번다고 유세더니 애도 안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회사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면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이 집이 너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냥 사줘. 안 그러면 이 꼴 저 꼴 못 본다. 그럼 이혼해요. 우리. 마지막 문장이 칼날처럼 튀어나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그 말이 나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혼지라는 단어로 협박하면 내가 꼬리를 내리고 사과하고 타협할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나는 두려웠으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이혼녀라는 딱지가, 부모님의 실망이, 사회가 내게 강요하는 모든 시선이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쩌면 내가 너무 지쳐서일지도 모른다. 내 시간의 전부치기, 15번의 제사, 5년의 인내. 어쩌면 드디어 똑똑히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남자는 나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 집안 식구들이 나를 그저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만 본다는 사실을. 내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는 물컵을 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냉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퍼져나갔다. 컵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좋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죠. 이혼하겠습니다. 식탁 위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1초, 2초, 3초.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콧방귀 같은 비웃음이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어댔다. 민혁 씨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고 도련님마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밥상머리에서의 투정, 내 상여금을 지키기 위한 협상 카드, 조금만 더 압박하면 예전처럼 내가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아이고, 좀 봐. 시어머니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민혁 씨에게 말했다. 툭하면 이혼이래. 이혼.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내가 이혼해서 갈 데나 있어? 서울에 전세 하나 못 얻어주는 친정으로 가게? 아니면 혼자 고시원이라도 들어갈래? 그녀는 정말 즐거워 보였다. 됐다, 됐어.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다 먹고 설거지나 깨끗이 해놔라.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사상 차려야 하니까 오늘 일찍 자고. 그녀는 다시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모습을.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내가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듯한 저 오만한 얼굴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심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혼할 겁니다. 진짜로. 나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민혁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주방을 치우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아내 하나 간수 못하냐며 아들을 닥달했고 민혁 씨는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며 변명하고 있었고 도련님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모래사장 위에 떠밀려온 물고기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민혁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연아. 그가 침대맡에 서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수연아, 많이 힘들지? 오늘 하루 종일 전 부치느라 고생해서 그래? 내일 제사는 그냥 쉬어. 내가 엄마한테. 민혁 씨. 내가 말을 끊었다. 이혼해. 그가 멍하니 멈춰섰다. 아, 아직도 그 소리야? 여보, 진정 좀 해.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세서 그렇지 아기는 없으시잖아. 8천만 원. 나는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내가 12년 일해서 번 8천만 원. 당신 어머니가 도련님 차 사주라고 했을 때 당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건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전세금 3억. 내 결혼 전 자금인 거 알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난 5년 동안 이 증명이도 내 거고 가구도 내가 샀고 가전제품도 내가 샀어. 매달 관리비, 인터넷 요금, 수도세, 전기세 다 내 통장에서 나갔어. 당신 차 할부금 내가 갚고 있고 당신 어머니 용돈 내가 드리고 심지어 당신 동생 고시원비랑 밥값도 내 돈으로 해결했어. 내가 이 집안을 5년 동안 먹여 살렸다고. 수연아. 그런데 당신은?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그에게서 냄새가 났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던 냄새, 기름진 치킨 냄새, 그리고 TV 예능 프로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듯한 냄새. 38살 먹은 나의 남편. 5년 동안 내가 부양해온 이 남자는 지금 내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혼해. 합의 이혼으로 가자.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갈 거야. 여보 잠깐만.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우리 대화로 풀자. 응. 차 문제는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안 산다고 하면 되잖아. 확 풀어. 차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당신 문제야. 이 집구석 문제고. 그리고 내 문제지. 지난 5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싶어서. 나는 협탁 위에 둔 핸드폰과 지갑을 챙겼다. 나 오늘 호텔 가서 잘 거야. 내일 제사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지내.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침실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꽂혔다. 너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물었다. 이 밤중에 어딜 나가?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을 열고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김수연.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확성기처럼 귀를 때렸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다. 저거 아주 미쳤구만. 내가 감히 이혼을 해? 이혼하면 내가 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줄 알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숫자판이 바뀌는 걸 지켜보았다. 15, 14, 13 심장 박동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다. 12년의 직장 생활, 5년의 결혼 생활. 수천 개의 전을 붙였던 오후들,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삼켰던 울분, 수도 없는 인내와 타협. 참으면 복이 온다, 부부란 게 다 그렇다,
그래도 바람은 안 피우잖아 라며 스스로를 세뇌했던 시간들. 1층 도착. 문이 열렸다.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서울의 겨울 밤 공기가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외투도 없이 실내복 차림에 운동화만 신었지만 다시 올라가 옷을 챙길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핸드폰을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호텔 침대는 부드러웠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기분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다. 민혁 씨의 코 골며 자는 소리도, 그가 뒤척일 때마다 흔들리는 매트리스의 진동도, 새벽에 화장실 간다며 켜는 눈부신 불빛도 없었다. 고요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고요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비웃음, 민혁 씨의 침묵, 도련님의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맏며느리의 도리라는 그 역겨운 단어. 도리. 문득 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민혁 씨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시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나에게 참 잘해줬다. 수연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우리 민혁이가 복이 많아 참한 색시를 얻었다고, 이제 한 식군이 힘든 일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었다. 나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다. 박씨 집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라고 믿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아껴주고 민혁 씨가 나를 보호해주고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시어머니는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나중엔 200만 원. 민혁이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가덕이 뒷바라지하느라 홀몸으로 아들 둘 키우느라 빚이 많아서 나는 드렸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했으니까. 천명절, 나는 부엌에 12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제사는 여자가 하는 거라고 했고 민혁 씨는 전마 말이 맞아 라고 했다.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이고 떡을 찌고 튀김을 하고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했다. 그날 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끙끙대는데 민혁 씨는 수고했어 한마디 던지고는 코를 골며 잤다. 결혼 1년 차, 유산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임신이었다. 6주 차였다. 누구에게 알리기도 전에 아이가 떠났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하얀 천장을 보며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뎠다. 민혁 씨는 늦게 도착해 나를 한 번 쓱 보더니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기겠지라고 말하고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가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임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 이런 집안에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시어머니가 나를 조종하는 또 하나의 인질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여자는 밥이나 하고 남자는 소파에 누워 TV나 보는 이런 썩어 빠진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떠나지 못했다. 왜였을까?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었다. 관성 때문이었을까? 결혼했으니 참고 살아야 한다고. 인내는 미덕이고 이혼은 실패라고. 우리 엄마도 친구들도 TV 드라마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35살의 이혼녀. 한국 사회에서 돌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할지 알기에. 안 그래도 힘든 직장 생활에 이혼 꼬리표까지 붙으면 승진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고독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희망 때문이었을까? 민혁 씨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시어머니가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 하지만 오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자기 엄마가 내 피 같은 돈 8천만 원을 백수 동생 차 사주는데 쓰라는데 그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다. 그의 눈에 내 돈은 박씨 집안 돈이었고 나라는 사람도 박씨 집안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나는 몸을 뒤척여 협탁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새벽 2시 13분. 부재중 전화 17통. 모두 민혁 씨였다. 문자 메시지도 5통 와 있었다. 여보 어디야? 빨리 들어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차 얘기 다시는 안 꺼낼게. 여보, 전화 좀 받아주라. 응? 엄마가 화 많이 나셨어. 당신이 사과 안 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 여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나는 마지막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한 뒤 침대 머리맡으로 던져버렸다. 연세. 그렇다. 그놈의 나이가 벼슬이었다. 나이가 많으니까 며느리에게 막말을 퍼부어도 되고, 나이가 많으니까 며느리 돈 8천만 원을 뜯어내 백수 아들 차를 사주라고 강요해도 되는 것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참아야 하고, 굽혀야 하고, 거머리 같은 집안에 내 인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논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금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아낸 곳이었다. 가사 사건 전문, 서울에서 평판이 좋고 별점 4.9개. 후기에는 전문적이다, 일 처리가 빠르다, 여성 의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해준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나를 담당한 이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금태 안경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어 무척이나 깐깐하고 유능해 보였다. 김수연님, 그녀가 내가 작성한 상담 신청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혼을 원하신다고요? 네. 협의 이혼입니까? 아니면 소송입니까?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남편분과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전세 보증금이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 3억 원은 전적으로 내 결혼 전 특유 재산이었다. 결혼 전 내 명의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 마련한 돈이었고, 전세 계약 역시 내 이름으로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서에는 오직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다툴 여지가 없네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건 의뢰인분의 특유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더 간단하네요. 이 변호사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다른 재산은요? 없습니다. 남편분 명의로는요? 할부로 산 차가 한 대 있는데 아직 대출금이 2년 남았습니다. 그건 사실상 빚이네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혁 씨의 월급은 300만 원 초반대. 차 할부금 내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본인 용돈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의 명의로 된 예금도 부동산도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상황은 명확합니다. 이 변호사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김수연님은 본인의 특유 재산을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줄 위자료나 재산 분할금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면 절차는 아주 빠르게 끝날 겁니다.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소송으로 가야죠.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소송도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도 없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없고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법원은 절차대로 이혼 판결을 내릴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라면 접수하고 숙려기간 지나면 바로 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가 제 돈을 계속 가져다 쓰셨어요. 매달 200만 원씩 드리는 용돈 외에도 자잘하게 요구하신 게 많습니다. 이걸 끊고 싶습니다. 그건 의뢰인분의 돈이니 어떻게 쓰실지는 전적으로 의뢰인분의 권리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남편분의 의무죠.
이혼하게 되면 더더욱 남남이고요. 지금 당장 끊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걸 정지시키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김수연님, 그녀가 말했다.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직후 나는 3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 번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3억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달라고 통보했다. 집주인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다. 만기 날짜를 확인하더니 알겠다며 날짜 맞춰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두 번째,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민혁 씨가 쓰고 있는 가족 카드를 분실 신고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상냥했다. 고객님, 분실 신고 처리해드릴까요? 아니면 해지해드릴까요? 해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당 카드는 지금 이 시간부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세 번째,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자동 이체 설정을 변경했다. 매달 시어머니에게 나가던 200만 원의 송금을 중단했다.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떴다. 해당 자동 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끝났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 앞 인도에 서서 서울의 잿빛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긴 마라톤을 막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혁 씨였다. 나는 1초 정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드디어 전화 받았네. 당신 어디야? 빨리 들어와. 엄마가 화나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 혈압까지 오르셔서. 민혁 씨, 내가 말을 끊었다. 나 방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길이야. 이혼 합의서는 다음 주에 집으로 갈 거야. 읽어보고 사인만 하면 돼.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당신이 쓰는 가족 카드는 해지했어. 전세 계약도 3개월 뒤면 만기인데 재계약 안 하기로 집주인한테 얘기했고. 그러니까 당신들 3개월 안에 살 집 새로 구해야 할 거야.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혁 씨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당신 이러면 안 되지. 거긴 우리 집이잖아. 당신이 어떻게, 내 집이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전세금 내가 냈고 계약서에 내 이름만 있어. 하지만 오늘 제사지. 당신들끼리 알아서 지내. 저는 어제 다 붙여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든지 말든지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민혁 씨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호텔에서 지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혁 씨는 다른 번호로 수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급기야 독한 여자라며 저주를 퍼붓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참으로 다채로웠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한 통 왔다. 김수연, 내가 감히 시댁에 이런 폐악질을 부려? 두고 봐라, 천벌을 받을 거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입금되었다. 내 계좌에 3억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4일째 되는 날, 나는 연말 성과급 8천만 원과 전세금 3억 원을 합쳐보았다. 내 손에는 이제 4억 원 가까운 현금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호텔 창가에 앉아 계좌 잔액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이 돈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오직 나만의 것. 5일째 되는 날 민혁 씨가 호텔로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 카드 결제 내역을 뒤져봤을 것이다. 호텔 로비에 나타난 그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듯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은 퀭했다. 수연아.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응.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눈빛에는 내가 아주 잘 아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애원, 그리고 비굴함. 당신 화난 거 알아? 엄마가 말씀이 좀 지나치셨던 것도 인정해. 나도 잘못했고.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했어? 하지만 여보,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 세월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봐. 이혼해서 당신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 35 먹은 이혼녀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접받는지 몰라. 누가 당신을 다시 거들떠나 보겠어?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매일 보았던 얼굴. 한때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얼굴. 짙은 눈썹에 뚜렷한 이목구비,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역겨운 껍데기뿐이었다. 민혁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그가 멈칫했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는데 카드가 안 긁혀서 온 거지? 당신 어머니가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다고 난리쳐서 온 거고.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방 빼라고 해서 온 거야?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재결합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달라고 온 거잖아. 수연아, 말을 왜 그렇게... 이혼 합의서 사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절대 못 해.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놔줄 것 같아. 당신이 우리 집에 빚진 게 얼만데 그거 다 갚기 전엔 못 가. 내가 당신 집에 뭘 빚졌는데? 전세금 3억. 그거 당신이 홀라당 가져가면 우린 어디서 살아? 내 차 할부금은 누가 갚고? 엄마 용돈은? 그거 다 내 돈이야? 나한테 시집 왔으면 내 돈이 내 돈이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당당해서 기가 찰 지경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 돈은 자신의 것이고 내 인생은 자신의 소유이며 내 모든 것은 박씨 집안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협의 이혼이랑 소송 이혼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가 멍하니 나를 보았다. 협의 이혼은 구청 가서 서류에 도장 찍으면 끝이야. 깔끔하게 남남되는 거지?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정에 서야 해. 그러면 판사가 당신네 집안 돈 흐름을 다 까볼 거야. 당신 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나한테서 뜯어간 돈이 얼만지, 당신이 내 카드로 긁어댄 돈이 얼만지 법원이 하나하나 계산해 줄 거라고.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다. 협의에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야. 그때 가면 내가 빚진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한테 빚진 게 된다는 거 똑똑히 알아둬.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전해.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조용히 계시라고.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라고. 7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회사로 쳐들어왔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말로 해서 안 되면 떼를 쓰고 논리에서 밀리면 바닥에 드러누워 여론전을 펼치는 게 특기인 사람이니까. 오후 2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보안팀 직원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김 차장님, 로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차장님 시어머니라면서 난동을 부리고 계시는데요.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켰다. 무음 모드로 설정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가 보였다. 시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작년 생일에 내가 사준 그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산발이 된 머리에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김수연 나오라고 해. 그 독해 빠진 년 당장 나오라고. 시댁 등골 빼먹고 조강지처하니 조강지부 버리고 도망간 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주변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회사 직원들, 업무차 방문한 외부인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고 있는 몇몇 사람들까지.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나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다. 며느리를 만난 반가움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러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우리 집 돈 다 훔쳐가고 내 아들 버리고 그러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아? 어림없다. 어머니, 여기 제 직장입니다. 직장이 뭐 대수야?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 오늘 나한테 해명 똑바로 해. 전세금 3억, 그거 내가 가져가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냐? 민혁이 차 할부는 어떡하고? 가덕이 장가는 어떻게 보내? 이 돈 버는 기계 같은 년이. 거기까지 말하던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내가 들어보인 핸드폰 화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화면에서는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우리 집 거실의 홈캠 영상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둔 줄 몰랐을 것이다. 2년 전 그녀가 내 물건을 뒤지는 것 같아 확인차 설치해 둔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민혁 씨에게 말하고 있었다. 얘야, 걔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야. 단물 다 빠지면 버리면 돼. 1단계 돈으로 가덕이 차 뽑고 집 좀 넓힌 다음에 그때 가서 이혼하든가 말든가 해. 민혁 씨의 목소리도 들렸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핸드폰 화면에 꽂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니, 나는 핸드폰을 내리며 날씨 이야기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럼 저도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좀 알릴까요? 나는 주변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찍으세요. 내가 말했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세요. 며느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들 좀 보시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내가 쐐기를 박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셔서 난동 부리시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그때는 제 반경 100m 안에만 들어오셔도 경찰 부를 겁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보안팀 직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았다. 공포. 그것은 내가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2주 뒤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가 날아왔다. 민혁 씨가 끝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상 본격적인 재판 전에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조정 기일 날, 나와 민혁 씨는 법원 조정실의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의 변호사는 중년 남성으로 이미 이 사건에 질릴 대로 질린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수연님, 50대 여성인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이혼 의사는 확고하십니까? 네. 박민혁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민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저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다 훔쳐갔어요. 민혁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전세금 3억, 그거 우리 같이 살던 집인데 왜 지 혼자 다 가져가냐고요. 제 특유 재산이니까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계약서에 내 이름만 있고 자금 출처도 명확합니다. 처분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 5년차 부부인데 결혼 5년 동안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게 뭔데? 민혁 씨가 말문이 막힌 듯 뻐끔거렸다. 전세금 내가 냈고 가구랑 가전제품 다 내가 샀고 5년 동안 관리비며 공과금 내가 냈어. 당신 차 할부금 2년치 내가 갚아줬고 당신 어머니 용돈 매달 200만 원씩 드렸고 당신 동생 밥값까지 내가 댔어. 나는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은 뭘 했는데? 나는 남편으로서. 남편은 직업이 아니야. 내가 잘라 말했다. 당신 월급 300만 원,
차 할부금 내고 나면 200만 원 남짓이지. 그 돈 어디다 썼어? 게임 현질, 담배, 술값. 적어도 생활비로 나한테 준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조정위원이 민혁 씨의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변호사는 곤란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조정위원이 물었다. 박민혁님 측 요구사항이 뭡니까? 민혁 씨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제 의뢰인은 김수연 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재산 분할을 원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내가 쏘아붙였다. 내가 벌어서 5년 동안 저 사람을 먹여 살렸지 저 사람이 날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기여도가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입니까? 조정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조정위원님, 내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저희 측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혼, 그리고 각자의 특유 재산은 각자가 소유한다. 저희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상대방도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해라. 이게 답니다. 그럼 빈손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민혁 씨 변호사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몸만 나가세요. 내 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민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진짜 조정 결렬되면 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할 거야. 지난 5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내 통장에서 가져간 돈, 그리고 당신이 내 카드로 쓴 돈, 전부 다 조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 거야. 대충 계산해봐도 1억은 넘겠더라. 민혁 씨 변호사의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민혁 씨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네 집, 그 돈 갚을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야?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차,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사는 시골집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 붙는다고. 경매 넘어가서 남들이 다 쳐다보는 꼴 당하고 싶어? 민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빨간 딱지. 그 단어가 주는 공포가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사인하면 내가 말했다. 그 1억 원은 안 따지고 넘어갈게.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물었다. 박민혁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민혁 씨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사인할게요. 한 달 뒤,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하던 날, 민혁 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기계적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며칠 전 혈압이 터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련님도 오지 않았다. 그의 선자리는 파토가 났다. 아마 상대방 여자 집안에서 박 씨 집안의 꼬라지를 알게 된 모양이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구청 문을 나설 때 민혁 씨가 나를 불렀다. 수연아.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나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온 게 고작 저 세 글자였다.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었다. 그는 졌고 돈줄을 잃었고 앞으로 닥쳐올 비루한 현실이 무서워서 뱉은 말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수연아,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너 진짜 이렇게 갈 거야? 한 번만 뭐.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는 구청 앞 계단에 서서 역광을 받고 있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게 보였다. 민혁 씨, 내가 말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 부치는 것도, 어머니한테 욕먹는 것도, 당신네 집안 ATM 노릇하는 것도 아니었어.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신을 쳐다봤는데 당신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 침묵이 나를 죽였어.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잘 살아, 민혁 씨.
나는 몸을 돌려 서울의 잿빛 겨울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이삿날 나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결혼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에 돌아간 날이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나는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빼내야 했다. 인부들이 들이닥쳤을 때 민혁 씨와 도련님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없었다. 꼴도 보기 싫다이며 시골 본가로 내려갔다고 했다. 나는 5년을 살았던 공간을 둘러보았다. 거실에 65인치 삼성 OLED TV 내가 샀다. 400만 원 넘게 줬다. LG 양문형 냉장고 내가 샀다.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심지어 화장실 비데까지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것들이었다. 이거 싹 다 짐 싸주세요. 내가 인부 팀장에게 말했다. 뭐, 민혁 씨가 벌떡 일어났다. 너 TV도 가져가게? 내가 산 거잖아. 하지만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 다 있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 후 2시간 동안 나는 인부들이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TV가 사라지고 냉장고가 비워지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트럭에 실렸다. 물건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민혁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마지막으로 인부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사모님, 비데도 떼갑니까? 네, 떼주세요. 민혁 씨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인부가 변기에서 비데를 분리해 들고 나오자 민혁 씨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연아, 그가 내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동생 차 안 사줄게.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어떻게 살라고?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38살의 내 전남편. 텅 빈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는 남자. 그의 뒤로는 휑한 TV 장식장과 얼룩진 벽지, 그리고 비데가 뜯겨나가 초라해진 화장실이 보였다. 도련님은 구석에 서서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일어나, 내가 말했다. 여보, 나 당신 여보 아니야? 일어나.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기생할 숙주를 잃어버린 기생충의 공포. 내일 당장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자의 공포였다. 민혁 씨, 내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왜 당신이랑 도련님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나만 쥐 잡듯 잡았는지 알아? 그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눈에도 당신들 둘은 쓸모가 없었거든. 쥐어짜 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돈 버는 건 나뿐이니까 나를 통제하고 억누르고 가스라이팅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야. 나는 허리를 숙여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근데 어머니가 틀렸어. 당신들도 틀렸고. 난 당신들 노예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야. 난 김수연이야.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허리를 폈다.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체면의 대가야? 텅 빈 거실, 가전제품 하나 없이 황량해진 그 공간을 가리켰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1년 후.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다.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분홍색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강물 위에, 내 머리카락 위에,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와인 잔 속에 내려앉았다. 나는 한남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테이블 위에는 미디엄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와 트러플 소스, 그리고 칠레산 카베르네 소비뇽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난 1년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민혁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차 할부금을 갚지 못해 차에는 결국 빨간 딱지가 붙었고 경매로 넘어갔다. 시골로 내려갔던 시어머니는 다시 올라왔다.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반지하방에서 세 식구가 모여 산다고 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곳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두 아들을 저주하며 싸운다고 했다.
화풀이 할 며느리가 없어졌으니 그 화살이 고스란히 무능한 아들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전 직장 동료에게 건너 들은 이야기였다. 굳이 궁금해하진 않았지만 나는 성과급 8천만 원과 되찾은 전세금 3억 원을 합쳐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15평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고 테라스에서는 남산이 보였다.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신다.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매일 밤 내 침대에서 잠든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걱정 없이. 이것이 자유였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민혁 씨였다.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차단 목록에 없는 번호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장문의 텍스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수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메시지 보고 있는 거 알아? 제발 지우지 말고 끝까지 읽어줘. 지난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널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됐는데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수연아,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진짜 많이 변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안 믿을 거 알지만 내가 증명할게. 수연아, 우리 재결합하자. 우리 아직 젊잖아. 뒤에도 구질구질한 말들이 이어졌지만 더 읽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어 민혁 씨의 프로필을 누르고 메뉴를 찾았다. 차단. 확인 팝업 창이 떴다.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화면에 작은 글씨가 떴다.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와인잔을 들어 한강 쪽으로 건배를 했다. 저 멀리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벚꽃잎이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있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첫맛은 약간 떫었지만 끝맛은 달콤했다. 마치 내 인생처럼.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한 가지 일을 했다. 노트북을 켜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걸 캡처해서 바탕화면으로 설정했다. 소유자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김수연. 나는 그 세 글자를 보며 웃었다. 노트북을 덮고 욕실로 가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 장미향 입욕제를 풀고 그 안으로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고 향긋한 수증기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제사도, 전 부치기도, 시어머니의 고함도, 민혁 씨의 비겁한 침묵도, 숨막히던 그 모든 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 지나간 일이었다. 나는 올해 36살. 내 명의의 집에서 혼자 산다.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들어있고 옷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옷들만 걸려있다. 주말엔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켜 먹고 새벽 3시까지 드라마를 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욕조에 물이 조금씩 식어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바다처럼 일렁였다. 나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다. 새장 문을 열고 날아오른 새가 된 기분이었다. 5년. 나는 5년이라는 시간을 그 좁은 새장에 갇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시어머니가 지혼해 라고 소리쳤던 그날. 그녀는 그게 나를 굴복시킬 협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건 내 인생의 해독제였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봄바람 속에 꽃내음과 흙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쾌함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나의 공기였다. 나의 도시. 그리고 나의 인생.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오직 나만을 위한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편안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